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준비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최현덕 엠뱅골드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도 코스피 지수 0.6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95%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약 후 강을 좀 기대하고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 원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장 하락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것이고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시장은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 증시가 뭐 나스닥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향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종목군들은 있지만 의외로 그 섹터 내에서 소보장 쪽 종목군들은 여전히 견조해 보이는 종목이 꽤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포인트고요.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뭐 마이너스 날 때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날 때도 그날 시장에 어떤 이슈가 존재하면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폭넓게 움직이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의 원인은 뭐 미국에 대한 불안감, 주도주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은 그 매크로 지표도 좀 둔화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연 뭐 1.5% 정도의 성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금 5월 이전에 추경 한 번,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추경 한 번, 뭐 두 번의 정도의 추경을 만약에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과연 낮게 나올까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과 관세 협정을 정부가 아닌 대한상의가 최태원 의장을 중심으로 가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논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관세와 관련돼서도 저는 뭐 큰 우려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좀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의외로 장기적으로 빠졌던 종목군들 중에 최근에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지금 위치와 전반적인 종목의 움직임과 거래대금의 움직임 거기다가 뉴스 하나 더 더해볼까요? 최근에 은행권에만 머물고 있었던 퇴직연금의 상당수가 증권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ETF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기 매수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금이 연초부터 촉발을 당겨졌고 그 후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꽤 있는 상황이니까 뭐 외국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돌아오기 이전에라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불씨를 당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쪽에서 보강이 더 된다면 저는 올해 시장은 그렇게까지 나쁠까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 나쁠까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좋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근데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좋다라는 것이 작년에 뭐 미국 증시처럼 뭐 지수 기준으로 20% 이상의 뭐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판단이 조금 다르겠죠. 근데 뭐 작년에도 그러하였듯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도 종목 선택만 잘하면 올해 꽤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종목의 징조는 이미 연초에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버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현덕 매니저님과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국내 증시로 돌아와야 한다, 올해 국내 증시가 좋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많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라면 우리 증시를 투자하는 분들도 일단 정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이 이제 가장 컸던 건데 우리가 이제 2년 전인가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정말 심하게 하락했던 부분 네. 그런 기억이 좀 되살아나면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기술주 위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시면 경기 지표가 좀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 지금 이 구스비 총재 같은 경우도 이 기대 인플레 상승한 것이 고작 한 달치 데이터다. 그러니까 잠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CPI 때도 마찬가지였죠. CPI도 잠깐 올라왔던 건데 좀 놀란 부분이 있었던 거고 다시 안정도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번 달에 봤을 때 급등했던 좀 CPI 그다음에 살짝 안 좋아지고 있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경기 지표가 살짝 안 좋아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경기 침체는 우리 증시에 너무 좋습니다. 금리 인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적당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좀 심한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그게 두려운 건데 아직까지 그런 지표 안 나오고 있고 지난번 CPI 발표 때도 지금 CPI와 PPI를 종합해서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PCE 그러니까 이 개인 소비 지출을 예측했는데 그것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려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 빠진 것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안 빠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등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가 뭘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금리하고 환율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 여파가 온다라고 했으면은 금리나 환율 쪽에서 큰 변동이 나왔을 법한데 잠깐 움직였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경기 침체 잠깐일 거야. 뭐 지금 구스빌 총재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물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그냥 단순히 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지표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크게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빠졌던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반등이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쪽을 집중해서 내가 또 좀 수익을 키울까 또는 손실을 회복할까를 걱정해야지 시장에 대한 걱정에 앞서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그림에 있어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미국 지표의 악화는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그 양쪽 끝단, 그러니까 지금 서부 쪽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둔화된 게 있어요. 동쪽은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강한 냉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둔화가 일부 작용하면서 물가라든지 이런 쪽에 작용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소비도 계속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라면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유동성 지표 중에서는 일부 좀 불안한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일시적이라면 경제지표발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둔화. 마이너스는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 정도는 충분히 증시가 감내할 수 있고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도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 둔화는 분명히 냉해라든지 아니면 산불과 관련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왜냐하면 최대 도시들이 지금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고 나면 진짜로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2월 정도에 한 번 인하, 그리고 내년에 한 번 인하,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현동 매니저님, 저희가 어떻게 좀 발표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 저는 이 국내 금리도 좀 중요합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금리고 그다음에 네. 유럽 쪽이거든요. 사실 유럽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미국 금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FOMC 회의 이후에는 뭐 그렇게 어떤 중요도 면에서는 그렇게 볼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국내 자금의 흐름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뭐 대부분 뭐 동결을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이 금리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중국하고 미국과 어떤 무역 협상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질질 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고위급 협상도 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나 환율 부분도 다시 또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기대해 봤을 때 오히려 기회가 더 크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 어떤 상승 재료가 안 나온 거죠. 근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채 금리라든가 그런 쪽을 환율, 미국채 금리 이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동결 이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는 해야겠지만은 그게 어떤 시장의 어떤 변동을 뭐 유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시장을 최근 주도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우 이사님,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그 일관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연기금 하나고요. 네. 그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체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은 작년 대비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은 확실하게 줄었고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또 이것을 견인할 수 있는 환율 움직임도 아직은 박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사지만 상승하는 구간에는 또 빠르게 이익 청산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해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또 상반기에 잠시 반등했다가 하반기에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혹은 기회 줄 때 좀 이익을 빠르게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급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밸류가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니라면 올해는 조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지 말고 기조적으로 봐야 된다. 외국인 매물은 작년 대비 엄청나게 줄었고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빠지는 구간에서만 적극적으로 매수할 뿐 그렇다면 저가 매수는 다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야 당연히 베이시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테니까 이건 뭐 방향성 없는 거고 그러면 연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 매수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오르는 날 내리는 날 상관없이 저가 매수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는 수급의 특징이어서 올해는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있고 저가 매수도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저희는 과연 어떤 각오로 또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하는지 두 분들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덕 매니저님 오늘 시장 전략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저는 뭐 쉽게 말해서 주워 담을 게 너무 많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시장 주도주를 보면은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지난주까지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시장에 빠질 때 보면은 안 좋은 이야기, 어떤 악재, 우려감 이런 거가 같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6%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주도주를 살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트럼프 어떤 정책 효과도 있고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이 대부분 그런 안 좋았던 지표가 지금 바뀌면서 아직 올라온 부분도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오후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이제 뭐 빠지나 이런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내가 사지 못했던 너무 비싸서 이거 좀 조정을 기다려야지 그런 종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굳이 업종을 좀 말씀드린다면 뭐 조선 방산 이런 쪽도 사실 방산 같은 경우 조정이 많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이라든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이미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몇 개 종목 벌써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조정이 컸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를 보시면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 조정시 매수 관점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종우 이사님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저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앞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연초부터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종목 많잖아요. 뭐 조선방산, 전력설비, 로봇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목도 저는 좋지만 조금 더 우리가 방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최근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화학업종 그렇죠, 철강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아까 뭐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던 뭐 은신료도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하는 종목도 물론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은 당연히 이미 있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호재가 나오지 않아도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자율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저도 똑같이 그 매니저님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게
굉장히 살만한 종목이 많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더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디펜스 전략을 위해 조금 아껴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문으로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는 루머가 현재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일부 데이터 센터의 계약과 전력 공급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 벌금을 지불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 KPX 성장 전망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 보고 있습니다. 최원동 매니저님, 이슈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루머는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는 진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우려가 서러운 건 맞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더 키웠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딥시크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만 줄이고 있을까라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원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스타게이트 발표를 보게 되면은 오픈AI가 이제 스타게이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픈AI가 발표한 것도 원래는 이 오픈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망을 쓰고 있는 건데 이제는 스타게이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또 이 AI 서비스 쪽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면을 본다면 쉽게 말하면 오픈 AI가 떠날 수 있으니까는 그걸 준비하는 건데 그걸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캐페스 축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MS의 문제인 거지. 어떤 AI 인프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1분기 실적 때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것도 늘려왔기 때문에 그냥 속도 조절이고 그 이유가 어떤 오픈 AI의 어떤 스타게이트 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AI 모멘텀 관련해서 고점이다, 뭐 투자 줄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 딥시크 때도 그랬고요. 근데 딥시크 이후에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이 자본 지출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AI는 누가 먼저 가냐의 문제인 거지. 뭐 나중에 가든 뭐 늦게 가든 상관없는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 자본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후에 일본판 스타게이트, 프랑스판 스타게이트, 유럽판 스타게이트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까지도 지금 이 스타게이트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딥시크가 뜨고부터 시진핑이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중국이 6년간 2,000조 원을 투자하겠다랍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스타게이트의 한 3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까지 가세한 거기 때문에 저는 AI 인프라 전쟁은 인지 시작이지 절대 고점이 나올 수 없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어떤 데이터 센터를 줄이는 것을 저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좀 결이 좀 다른데요. 네.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AI는 독점이다. 미국이 다 가져간다가 원래 기본적인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 논란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높은 이익률도 변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매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죠. 그런데 이익률도 거의 뭐 80%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거가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스타게이트 툭 튀어나오고 딥시크 툭 튀어나오면서 독점할 수 있나? 이걸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싼 칩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구 사줬던 그런 빅테크들도 투자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솔루션이었을지 몰라도 향후 뭔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서비스에서도 최적인가? 라는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만드는 것 가지고 인텔이 잘못했네, TSMC가 잘못했네 얘기가 나온 게 블랙엘의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나온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데는 이만한 솔루션이 어디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추론이라든지 다른 영역에서도 정말 최적의 솔루션인가? 그 비싼 돈 주고 계속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해 단어로 정리해 보면 엔비디아는 계속 도전과 응전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업체들에게 계속 독점에 대한 도전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엔비디아의 응전이 시덥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올해 저는 가장 위험해 보인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독점은 이미 깨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틀을 누가 비집고 들어가느냐가 관건이고 그러면 그 비집고 들어오는 업체들에게도 일부 투자가 늘어났을 때 결국 미국의 최대 약점은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텔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TSMC에다 지금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TSMC는 인텔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돈을 엄청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회를 삼성전자가 일부 잡을 수 있지 않나? 그 TSMC는 전 세계 지금 40% 넘게 빈메모리를 장악하고 있지만 인텔을 수리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리소스를 얼마나 쏟아부어야 될까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삼성전자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각보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AI 시장을 장악할 만한 서비스나 플랫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그 최현동 매니저님 말씀대로 저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저희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딥시크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런 네. 저비용 AI 모델들이 도입되고 나서 데이터 센터 이용률 역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 있는데요. 최근 데이터 센터 이용률 자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용률 자체도 뭐 어떤 딥시크로 인해서 뭐 나빠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오픈 AI를 예를 좀 들어보면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는 이 주간 활성 사용자 숫자가 4억 명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 12월 달에 3억 명이었던 건데 제가 한두 달 만에 33%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그 챗GPT 아시겠지만은 가장 빠른 간임 속도를 자랑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딥시크 옆으로 더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현재 유로 기업 고객 수 그러니까 이제 유로로 이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200만 명 돌파하면서 그 작년 9월 대비해서 2배가 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딥시크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은 이제 어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꺼리고 있고 이제 그 금지도 하고 있죠. 다만 중국 내에서도 많이 크고 있고 다만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이용률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챗GPT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로 인해서 어떤 그 AI 시장에 영향을 줬다면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AI 어떤 그 타임라인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지. 이게 뭐 그 어떤 우려가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AI 모멘텀은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네.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이제 시작이다.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도 너무 많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오늘의 시장 전략 세울 시간입니다. 오후장 디펜스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그 오늘 또 2차 전지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모멘텀이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량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배터리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모멘텀이 안 됐는데 지금 중국부터 미국까지 대량 양산을 시작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뭐 전고체 배터리도 올라왔고 어떤 그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또 그 중에 하나 뭐 좋은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네. 잠시 뒤에 종목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현대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종목 공개를 위해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김종희 기자와 함께 오후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의 오후장 디펜스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주도주 쪽의 종목군들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는 뭐 생각보다 쫄보라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관점은 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엔터 이런 거 뭐 여전히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살만한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아까 언급됐던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음식료, 뭐 이마트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꽤 회복할 것 같고 증권주 실적 나쁘지 않았고 지금 뭐 증권 쪽에 전반적인 거래대금 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주도주 말고도 살만한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화학철강 쪽도 일부 회복만 되면 올라갈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시장에 살만한 종목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저평가된 기업들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수익률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평가 기업의 활성화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장 전략 김종일 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